안녕하세요.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김현정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내용이 근로계약서 상에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근로계약서에 이런 어떤 규정이 효력이 있는 규정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해서 서면으로 기재를 한 것을 근로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서명 명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교부를 해야 하는데, 이런 서면 명시와 교부 의무의 취지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서의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명시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 기숙사규칙, 이거에 대해서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계약서는 꼭 두 부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한 부는 사용자가 갖고 한 부는 꼭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상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이 기본급, 식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 임금이 기본급이 어떻게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급 방법, 언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이런 지급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하고,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여야 하고, 이런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바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입사일에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금이라든지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면 서면으로 명시를 하고 다시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표준근로계약서를 토대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은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일부터 근로를 시작하기로 하였다면 2021년 10월 1일부터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 기간을 꼭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이런 식으로 1년 계약 기간이다 하는 경우에는 종료되는 시점까지 꼭 명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도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 근무 장소 같은 경우에는 본사면 본사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 본사의 주소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업무 내용은 마케팅 업무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다 그러면 9시부터 18시 이런 식으로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하고, 휴게 시간도 꼭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상에 휴게 시간 1시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럴 경우에는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 12시부터 13시 이런 식으로 꼭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하고, 만약에 휴게 시간이 변동되는 사업장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시되, 대신 업무의 특성상 휴게 시간이 변경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일과 휴일 관련해서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런 식으로 그 근무일을 꼭 기재를 하셔야 하고, 그 주휴일도 매주 일요일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교대제와 같은 스케줄 근무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이 매번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주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과 연차유급 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과 같은 경우에는 구성 항목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급이 200만 원이고 식대가 1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만약에 상여금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이 있음하고 얼마인지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과 같은 경우에도 기본급이 몇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포괄임금제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뭐 몇 시간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꼭 계산 방법을 명시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 지급일과 같은 경우에도 매월 10일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한다는 문구가 꼭 지급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유급휴가는 의무로 부여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런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그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받는 근로자가 어떤 근로자인지 한번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아예 없기 때문에 없는 반면에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어서 뭐 1년이라든지 2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직이라든지 촉탁직,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다 기간제 근로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주 40시간 근로자인 반면에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1주 35시간 근무한다 이럴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가 되는 거고 아르바이트, 시간제 사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더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4주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7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주에 1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연차유급휴가라든지 주휴일, 퇴직금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로기준법 제17조랑은 큰 차이가 없기는 한데 다만 1호에서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기간에 대해서 꼭 명시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6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시간 근로자가 월수금 근로를 한다 할 경우에 월수금 근로시간이 각각 다르다 할 경우에는 월요일 근로시간, 수요일 근로시간, 금요일 근로시간 이런 식으로 각각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위반을 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례 몇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사실을 입증하는 한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퇴사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 하는데 2주 전에 통보를 했다든지 아니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경우가 꽤 있기는 한데 사실 이거는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례 2에서 법령 개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변경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을 받던 근로자에게 인상된 2022년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약서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 사업주가 별도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거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이므로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최저임금이 변경되었으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달라 하는 경우에는 다시 재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례 3에서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에 관련해서 근로자가 입사 5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으로 퇴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사건을 진행을 한 거였는데 원래는 입사 첫날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5일까지 작성을 못한 사례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록 5일이긴 하지만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사례 4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사례. 그래서 이것도 가끔 저희 상담을 오시게 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했는데 자신에게 교부를 해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게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의 명시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가끔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발생을 할 경우에 그 수당을 산정을 해서 그달 임금에 지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해서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임금제가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업무의 성질상 정확한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든지 뭐 당직이 많은 의사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근로시간 산출이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거는 위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객관적인 문구가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근로계약서상에 연장 근로가 20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뭐 고정 연장 근로 수당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0시간의 고정 연장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경우에 만약에 그 달에 30시간을 근무를 했다 하는 경우에는 그 1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김현정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